번째로 나온 것은 능력주의입니다. 이거를 얘기할게요. 재밌어요, 이것도. 능력주의 세상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건데, 불안하게 만든다는 건데, 과거에, 이제 이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책의 내용 요약이니까요. 예수가 전도를 시작한 서기 30년부터 20세기 후반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미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째,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쓸모가 크다. 아까 김도희님이 해주셨던 말씀 비슷한 거. 우리나라도 되게 농본주의 해갖고 그 중요하게 농사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또 두 번째, 낮은 지위에 도덕적 의미는 없다. 그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건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을 되게 두둔해요. 부자들은 너네 탐욕, 굉장히 이거 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 번째, 부자는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여 부를 쌓았다. 이게 1754년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시작해서 마르크스를 거쳐서 맞아요. 여기선 1989년까지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1989년 뭐가 있었나 봤더니 미국 소련이 냉전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게 89년이네요. 네. 그리고 91년에 되면 소련이 붕괴하죠. 왜 91년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89년에 그게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련 그 마르크스주의 전체가 이거잖아요. 맞아요.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선한데 강탈당했다. 그런데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그쪽 말고 동유럽이랑 러시아 쪽 말고 서유럽 쪽에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첫째, 빈자가 아니라 부자가 쓸모있다. 둘째, 지위에는 도덕적 의미가 있다. 이게 되게 그랬는데 볼게요. SAT를 깝니다. 여기서는. SAT를? SAT. 우리로 말하자면 수능. 이제 아버지 신분이 아닌 나의 진정한 가치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수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그렇지. 그 가치가 수능인 건데 이제 철저하게 능력 위주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부당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한 체제의 결과였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얻은 거야. 그리고 공정한 그걸 거쳐서 평가를 거쳐서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이제는 더 부유할 뿐만 아니라 더 낫다, 실제로 더 나은 인간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룰이 사회를 정당화시켜주는 거야. 그렇죠. 니네 공부 못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된 거죠. 어쨌든 기회는 공평하게 줬었으니까. 그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주는 거야, 수능이라는 게. 수능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능 쉽게 나오는 거. 저 이번에 그 수능이 되게 쉽게 나왔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했던 어떤 리플들 같은 걸 좀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네. 수능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줄 세우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더 쉽게 나오는 거를 되게 옹호할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추천글을 얻은 게 뭐였냐면, 이제 개인의 이야기를 쓰는데, 자기가 뭐 30평생, 4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공정한 시험이 있었다. 그게 수능이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공정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삶이. 슬프구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단 한 번의 공정한 시험이 수능이었는데 그게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여러 가지 뭐 입학사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학을 가지 않냐. 오히려 옛날처럼 수능을 어렵게 내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또 놀랐어, 사실. 수능을 부정할 줄 알았거든요. 수능이 하나의 신화가 되기도 하네,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가 정당하다라는 거에 표본이 되기도 하나 보다. 그럼 항상 언론에서 뭐 학교 공부 충실했는데 수능 고득점이었다라는 기사들은 항상 나오잖아요. 걔네들을 빼서 인터뷰하는 거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수능 체제가 정당화되니까. 한편은 되게 서글픈 게 얼마나 세상이 불평등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시험 잘 봤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보면은 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때는 학창 시절에는 모르고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가장 공정한 시험은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그분은 거예요. 수능만 잘 보고 다 망한 거 아니야 그 이후에? 근데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잘 못 본 사람 같다라는 네, 거죠. 못 본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그렇게 썼어요. 학창 시절 공부를 안 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거만 한 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고 좀 어렵게,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이 잘 보게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 수능에 대해서 저번에 얼마 전에 밖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9등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9등급 중에서 5등급에 드는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표준적인 사람인 거야. 그런데 실제로 입시에 있어서 5등급이면 대학 못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무시하는 등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능이라는 그 어떤 뭐랄까
시험의 형식 자체가 뭐 평등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평등한 시험을 통해서 걸러지는 소수의 사람들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극도로 불평등한 시험인 거야.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육 우리 저희 한번 나눠 보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한번 할까?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물어뜯기.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이제 깔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봤죠, 저희가. 그쵸. 많이 봤죠. 교육으로도 많이 봤고. 어리석어서 그렇다. 또 사람들 대신에 일을 해주면 그들에게서 그 일을 한 동기와 필요를 뺏게 되고 이런 얘기도 해요. 자선행위에 쓰는 $1,000 가운데 950달러는 차라리 바다에 버려버려라. 도움을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짜 귀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복지를 늘리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여기서 같이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깔려 있을지도 모르는 인식인 거. 일면 사실일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알코올 중독인 분들한테 현금을 주게 되면 그거로 술을 사 마신다. 근데 그런 정말 특수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여기서 복지를 들리면 사람들 게을러지고 일 안 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불안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이런 하나다. 인식들, 새로 생긴 이런 인식들. 과거에는 그러니까 가난할지언정 그 사람들은 정당하고 선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점점 가난한 게 패배자 혹은 악한 사람들이 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일단 관심을 못 받아서 불안하고 둘째는 사랑결핍, 속물근성, 어떤 속물근성, 사치 뭐 물건이라든가 뭐 사회적 지위랑 자기를 동일시하는 속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게? 기대감. 평등한 그러니까 세상이 되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평등한 세상이 되고 뭐 내세에 대한 믿음 같은 것도 다 사라지니까 이걸 내가 성취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쵸. 내 삶을 개척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한 게 오고. 네 번째가 이제 능력주의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면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못난 놈 같이 느껴지고 불안하고 이렇다는 뜻인 것 같아. 네.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에 등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비천하다 해도 자신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음을 안다. 만일 되풀이하여 바보라는 낙인이 찍히면 허세를 부릴 수가 없다. 이제는 자신이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와는 달리 기회를 박탈당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열등하기 때문에 말이다. 그래서 능력주의 체제 안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념, 깔려있는 이념이라고 봐야죠. 만든 거죠? 누군가 만든 겁니까? 어쨌든 형성이 됐겠죠. 이 시대의 어느 시점인가 형성이 됐고. 사실 자본주의겠지 뭐. 그렇죠.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 근데 직접적으로 알랭드 보통이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불안에 대한 원인들은 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들밖에 없네, 그렇지? 성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도 포함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렇지, 민주주의 포함돼서. 그러니까 서구적 전통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반대적인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없었다는 거야? 민주주의에 반대였던 어떤 독재나 엘리트주의적 사회에서는 불안이 계급 사회니까 좀 덜했을 것이고. 불안의 요인이 하나가 없는 거겠지.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불안이 좀 덜했을 거다라고. 실제로, 재밌는 토론 주제이긴 한 것 같아요. 불안의 원인이 이게 답니까? 하나 더 있는데 그냥 불확실성 그냥 넘기려고 해요. 그냥 쭉 얘기하자면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변덕스러운 재능이 불확실하지 않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가 또 운빨이 있다는 거. 또 고용주가 어떤 사람이냐. 그럼 고용주의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이야기했어요. 흔히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 자체.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건데 이건 그냥 뭐 이렇게 가름하고 일반적인 얘기네. 오케이. 근데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러시아가 이제 미국을 싫어하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에서 부패한 것들이 있고 실제로 러시아에서 인명 경시 풍조도 있고 이런저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교육받기로는 너넨 정말 평등하다라고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엘리트 계층이 있겠죠, 물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나물에 그 밥이고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거기에 더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지. 북한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뭐냐면은 사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사회에서 문제점이 열나 많겠지. 많겠지. 빡빡 터지겠는데 근데 불안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자본주의보다 덜 불안할 수도 있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보통이라는 작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한 심리 상태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걸 좀 과장하기도 하고. 왜 불안하냐. 그게 거기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IS 대원들은 굉장히 행복하겠지. 그러겠죠. 진짜 불안하지 않거든. 행복은 모르겠는데 불안하진 않겠다.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확신에 있으니까. 확신에 차 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요. 불안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피해야 하고 도망쳐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은 해요. 우리가 오히려 확신에 차 있는 게 꼭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언제든 저는 아주 옛날부터 안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으면 물론 김정은 체제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뭐 불안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 다른 방식으로 불안할 수도 있겠지. 입을 잘못 놀리면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불안이 없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행복한지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거를 여기서도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는 아닌 그렇겠죠. 예. 실제로 뭐 과거에 뭐 계급 사회로 돌아가자. 어차피 못 오를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원인을 진단을 한 건데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은 들었어요. 실제로. 모든 교회는 다 좋은데 내가 못해. 그러면 이제 열등감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그냥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원인이 있다. 비판하지 않아요. 일단 분석을 하는 거지. 네,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이다. 일단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다음 뭡니까? 해법이 있습니다. 원인 다음에 바로 해법. 네, 해법 재밌습니다. 철학. 첫 번째 해법이 철학입니다. 집어쳐! 방송 끝. 아니 근데 이거 3명이 부정하고 있어요. 철학 전공자 3명이. 아니야. 근데 나 이거 철학 때문에 불안해. 아니야. 중위층 10년 사람들이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중위층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생각하면 이게 전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보면 안다니까. 나도 철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개똥 철학 있다니까요. 예. 자, 철학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을 넘어선 형이상학적인 탐구를 하는 게 철학인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는 거야.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그거 이상인 거.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67년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 나빠지는가? 에메랄드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더 나빠지더냐? 금, 상아, 작은 꽃 한 송이는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날 경멸하는가? 경멸하라고 해라. 나는 경멸을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쥐가 황제니까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 지가 갑 중에 갑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철학은. 뭐라고요? 지적인 염세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지적인 사람들의 연세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서글픈 동시에 묘하게 위안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 다수의 의견에는 혼란과 오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샹포르는 여론은 모든 이 의견 가운데 최악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그러니까 대중은 틀리다는 거야. 너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또 묻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까? 우리의 자존심을 카드놀이하는 집단에게 내맡기는 것이 분별력이 있는 일일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고 해도 그 존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면서 너무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데 만일 청중이 한두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귀머거리야. 그들의 우렁찬 박수 갈채를 받는다고 해서 연주가가 기분이 좋을까? 우리는 일반 진짜 이런 거 SNS에 올렸으면 진짜 개까였을 텐데. 그렇지. 지적 염세주의. 쇼펜하우어가 완전 털렸을 텐데 이거. 쇼펜하우어가 이런 거구나. 헤겔 질투해가지고 헤겔이랑 같은 시간에 강좌 열었다가 학생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염세 쩔어있는 애 아니야. 그런 애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네. 진짜 불안하진 않겠네 스스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시는 게 불안 극복 방안이잖아요. 네. 정신승리. 정신승리. 오케이. 근데 그거를 철학이라고 얘기했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중이병스러운 걸 수도 있긴 한데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게 당장 나의 현실은 시궁창에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하더라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금 그거에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신에게 기대게 되고 자연에 기대게 되고 더 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 세상이 아웅다웅한 게 별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철학은 이제 지적인 거에서 더 거대한 지식을 접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막 비판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아. 너무 웃긴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성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하긴 하지만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 그런 얘기가 나와? 적절하다. 존나 적절해.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선선히 그 가능성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충고했대요. 쇼펜하우어가 푸드를 키우지 않습니까? 푸드를 한 마리 키울 거야 아마. 예. 사실 열등감 덩어리죠. 그렇지. 쇼펜하우어.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을 둘러싼 아이들의 거칠고 시끄러운 놀이에 별로 끼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렸을 때 제가 추구했던 길이 아마 이런 방향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저도 친구 만나는 거 진짜 싫어하고 진리를 탐구해야 돼. 뭐 이런 이상한 생각 있잖아. 더 높은 더 높은 수준의 지식들을 내가 얻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사실 이거 병이야, 병. 병이야. 정신병이야. 그런가? 저는 저 뭐 생각했냐면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여기다 김도인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더 지적으로 높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새해 선물로 김도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도 어떤 현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반추하지 말고 그냥 바라봐라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상에 대한 그 공부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구나. 근데 아주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철학이나 아니면 이제 인문학을 공부해서 지적인 사람이 됐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김도인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달리 다른 사람은 다른 깨달음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현실에서부터 초월된 다른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게 이제면은 내가 인문학이나 지적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더 고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불안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 그 미묘한 차이를 좀 이해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큐 같은 거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 철학이 왜 그런 깨달음을 못 주냐라고 우리가 비웃었냐면은 대부분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빠져요. 나는 철학을 공부했고 대중은 아무것도 못 배우고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고결하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거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긴 한데 나쁘게 평가하면 회피하는 방법 같기도 해요. 현실 대피. 근데 여기 있는 게 다 회피예요, 사실. 네, 현실 대피. 다 회피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왜냐면 현실이니까. 이 철학을 하는 방법이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은 그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뭐 나오는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쟤네들 의견은 뭐 질이 떨어지니까 열등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관점인데 철학을 하면 장난 아니다 진짜 어그러. 형이상학적인 거를 탐구해서 대중들의 관심에 대해서부터 이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충고해주면 그 의견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야 뭐 잘 살려면 뭐 좋은 집을 있어야 돼. 뭐 어른들이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도 틀릴 때가 이제 많잖아요. 부모님들끼리.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현실로부터 자기가 경험을 추출해낸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기 경험이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경험들로부터 이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사람 생각이 어떤지 탐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가 수용할 때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덜 혼란스러울 수 있고 내적 이제 기준이 생기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기준을 자꾸 따르면 타인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니까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면 내가 휘둘리는데 철학을 통해서 내 기준이 확립되면 안정감이 생겨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동의할 수 있다. 예. 실제로 그런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여기 나와요. 내가 지금 까일 것 같아서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까 철학을 조롱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근데 예. 여기 뭐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냐면
철학적인 접근 방법의 장점이 심리적인 면에서 누가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대신에 먼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를 먼저 검토해보고 정말 그게 진실한지를 확인해보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지금 김도현님 말씀해 주신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있다가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걸 못 배운 것들이 나에게 하는 비판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지금 세상 자체가 문제가 생겼어. 세속적이야. 그리고 뭐 물질주의로 넘어가고 있어. 그 상황에서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철학적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너무 휘둘리지 않는 방법.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저는 되게 이거 좋게 봤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의 인문학 열풍도 한편으로는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사랑합니다, 철학. 전공해봐. 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건 예술이었어요. 네. 예술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거부터 나옵니다.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 문제는 1860년대 영국에서 현안이 되었으며 많은 논평자들이 이런 답을 내놓았다. 별 쓸모가 없다. 맞아. 그러니까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전 문학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잉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쓸모가 있을까 철저하게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최 사장님이 했던 서양 미술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결한 면, 그러다가 성경 이야기, 왕과 왕비의 초상, 풍경화를 거쳐서 풍속화라고 부르던 귀족이 아닌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그린 그림이 자리를 잡게 됐고, 샤르댕의 예술은 여자가 집안에서 하는 일 또는 오후 햇빛에 반짝거리는 낡은 도기를 하찮게 여겼었던 그런 인생관을 뒤집어버린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전체적으로 예술사를 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것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같은 경우는 대중예술 얘기도 하나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안 나와요. 네,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예술이 쓸모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불안을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묘사한 화가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존경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속물적인 관념을 교정해 준다는 거죠. 다 일관되고요. 네. 속물적인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철학이나 예술이는. 그럼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소재로 해서 그려낸 예술 작품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장르적으로 그걸 인정해주는 그 장르가 괜찮다는 거네. 네, 여기서는 되게 그거를 그게 아름답지 않냐는 것 같아요. 왕이나 왕비의 그 아름다운 모습, 궁전의 모습만이 예술 작품이 아니라 우리 소소한 삶의 모습들도 하나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감동을. 아까 얘기 나왔던 미생이 우리가 미생 보고 감동받는 것을 네.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술 전체가 아니라 그런 예술. 그런 예술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술이. 여기도 그렇게 나왔어요. 발전하는 단계를, 그러니까 과거의 왕과 왕비를 보여주던 세상은 어차피 계급사였으니까 그거 본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껴요. 당시에는. 지금 모두가 평등해진 세상에서 너무 불안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평등한 세상일 때 오히려 그런 하찮은 사람들의 모습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 감동을 준다는 거죠. 좀 미생 같은 좀 사실적인 예술 작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위안을 준다 이 얘기일 것 같아. 어쨌든 불안이 초점이니까 불안을 해소해 준다. 그것도 괜찮다. 근데 사실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떤 그렇지. 그런 사람들 진짜 별것도 아닌 어떤 현직 대통령이 물을 떠다 마시더라 이걸 갖고 되게 막 그다음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 정말 야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을 그린 걸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통쾌함을 얻는 게 아닐까요? 다큐 3일. 오케이. 그렇지. 다큐 3일 좋은데. 그 다음은 비극과 희극도 예술로 나왔는데요. 비극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비극 예술에 담긴 교훈을 받아들인 세계에서는 너무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던 세계를 보게 되면 실패의 결과가 내가 살면서 실패의 결과가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여기 이거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고 제가 되게 알던 후배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 한여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알죠. 네, 알아요. 전도연. 저는 사실 보진 않았는데 내용만 대충 알거든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취급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자살까지 하죠. 마지막에 맞나? 네, 불로 타와서 좀. 근데 그걸 보고서 그 우울증이었던 후배가
위안이 되더래요. 저렇게 허군 거 다 아는데도 전도연의 벗은 몸을 보고 위안으로서 네, 그런가 봐요. 위안? 자기 위안을 뭐를 얘기하냐면 저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허구지만 보고 나서 자기가 좀 위안이 되더래요. 이거 굉장히 저기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이나 이런 데서도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어떤 비극적 운명을 감상하면서 카타르시스의 느낌. 내적인 정화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거의 하나로 비극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희극도 반대급부로 나와 있습니다. 희극은 유머, 풍자 이런 것들. 정치인에 대한 유머도 있을 것이고 서민에 대한 어떤 풍자들이 있잖아요. 왜 뭐 장도리 같은 거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막 박수치면서 공감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퍼하면서도 좋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유머를 보고 들으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안을 얻게 되고 그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예술로 이야기했어요. 희극과 비극도 예술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그랬군요.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비극과 희극이라는 번역이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의 비극과 희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슬프면 비극이고 기쁘면 희극이 아니라 그 세계와 그 주인공 개체와의 투쟁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랑 개인은 항상 충돌하게 되는데 그 충돌의 결과로서 세계가 승리하는 때가 있어. 그걸 비극이라고 그러고 개인이 승리하는 얼토당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걸 희극이라고 하고 그러한 비극과 희극의 구분법만이 아니라 좀 복잡하게 나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슬픔과 재미로 나누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알랭드 보통을 비판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요거 빼야겠다. 편집. 또 이제 정치 이제 하나밖에 세 개 남았네요. 정치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책 전체가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능력 위주의 사회, 배금주의, 뭐 원하던 물건을 얻었을 때 난 기쁨이 유지될 줄 알았는데 아이패드 사고 난 다음에 좋아 죽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시들해지더라. 아니야 좋아. 그러니까 2주는 가. 계속 꺼내서 보면 좋아. 그렇구나. 쓰진 않아도.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라고는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다고 느끼잖아요. 배금주의가 당연한 것 같고 돈 있는 사람들이 선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몇백 년 얼마 안 된 관념이다. 그래서 지위와 관련된 근대 이상이 담겨있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더 세련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남녀 평등이 이제 점점 평등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련돼지면서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사회는 점차적으로 더 이상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세련되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라. 비판적인 자세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게 정치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그 정치적 관점이 추구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밝혀서 그 내관을 제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거는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철학이나 역사가 됐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관념이나 패러다임 자체가 그냥 어떤 일시적인 시점에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저 이거 그 철학사를 배우는 수업 같은 거 들었을 때 고대, 중대, 현대를 뭔가 일관해서 배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절대시하는 것들 판단 기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성취해야 되만 올바른 인간이다. 근데 그게 지금 사회에서 발생한 거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이게 항상 때마다 바뀌었던 거구나라고 배웠을 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일시적인 기준이어서 내가 꼭 이걸로 나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구나. 되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그 정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게 정치적인 투쟁이나 구조의 해결이 아닌데 네. 지금의 이데올로기가 일시적인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죠. 삶의 모습 자체 관념이 일시적인 거. 우리 이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말의 진짜 뜻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해결 방법인 거예요. 사회 구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철학은 아예 형이상학적인 걸 얘기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자기가 극복했던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책 전체 다?
약간 엘리트주의야. 그렇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지위와 관련된 이상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 기적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정치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기후 위성으로 기상 상태의 위기를 파악하는 것 같기 때문에 늘 문제를 막아주진 못하지만 적어도 거기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용한 것을 가르쳐준다.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좀 제가 하기가 또 이제 좀 불편한데 여기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되게 뭐를 하냐면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쓴 것들도 되게 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안 좋은 면을 안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권력과 결탁한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긍정적인 면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을 그냥 쭉 얘기를 할게요. 이게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얘기하면서 사후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후관.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적인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의 중세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혹은 종교 전체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기독교 안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불안이 없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요? 뭐 IS 들어가도 불안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북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위대하신 우리 순영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위대하신 우리 공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기독교적인 죽음의 경고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있어요. 내세가 있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거, 내세가 우리의 본향이다. 우린 돌아갈 거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가는 거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남들보다 좀 뒤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내세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건 내세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얼마나 이 삶이 치열해지는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이게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무 많은 뜻을 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이것도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 때는 그 집에 크게 그 집에 사랑을 쏟지 않거든요. 그죠.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집이 아니고 난 또 이제 2년 뒤에 이사 갈 거거든. 내 집을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지. 마음 쓰지 여기다. 그치. 여긴 이방인이다. 우린 이방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톨스토이가 이제 그랬다면서요. 톨스토이가 썼던 것들 죽음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을 살핀 기록인 참회록,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사마라에 땅 6,000 데샤티나 말 300마리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그래 고골이나 푸슈킨이나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보다 세상의 모든 작가들보다 더 유명해진다고 치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의문을 가라앉힌 답은 신이었고 그래서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거기에 귀의해서 불안을 해결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비슷한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든 누구든 다 죽더라. 이걸 보게 되면 스티븐 잡스가 죽는 걸 보면서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기도 한데 뭐 그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를 떠나서 어마어마한 부자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죽으면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종의 위안이 될 수 있다.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큰 걸 봤을 때. 진시황이 정말로 영원히 살았다면 굉장히 우리 열등감을 느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게 종교 안에 뭐가 있냐면 폐허를 봤을 때 혹은 장대한 풍경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되게 높이 잘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장대한 풍경을 본다든가 과거에 찬란했던 유적지를 보게 됐을 때 이런 영광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구나. 혹은 장대한 풍경 앞에서 참 인간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는 게 별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불안이 좀 사라진다. 나는 4대강을 보면 되게 불안해지던데. 장대하게. 좀 더 장대하게 돈을 좀 더 쏟아 부어야 되는군요. 운합하셨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기독교 어떤 선한 기독교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는 평등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지금은 목사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게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정말 기독교 정신은 정말 평등한 거예요. 실제로 카톨릭 안에서 너무 계급이 심해지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도 아무나 못 보게 했었단 말이죠. 카톨릭에서는. 그것도 물론 그렇지. 이유는 있어요. 성경을 아무나 보고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제대로 된 사람들만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제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그런 거 없다. 루터가 얘기했던 거는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나 제사장이 되고 누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정신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실제 뭐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직분인 거지 실제로 더 우월한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도 불안의 해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이것도 이거 동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첨탑들이 하늘로 105m, 즉 34층 마천루 높이로 치솟은 샤르트르 같은 성당은 못 가진 자들의 본향이었으며 그들이 다음 생에서 누리게 될 경의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지상의 거처가 아무리 초라하다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당이 속해 있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내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천장은 예수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영광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너무 공감하게 됐어요. 왕들의 사는 그 궁전보다도 더 웅대하고 장엄하게 만들어진 그 성당을 보면서 이건 귀족 거야 혹은 이건 교황 거야라고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가르침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거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갈 거다. 지금 한국 교회처럼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기독교는 물론 세속 도시와 가치를 없애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당시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면서 저 아름다운 성당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내가 돌아갈 곳이구나. 저기가 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싫어한다. 그런데 이제 끝났는데 사실은 예. 마르크스가 종교를 싫어했죠. 그렇죠. 아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보통은 제시를 했는데 마르크스는 딱 이걸 싫어한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계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였던 거죠. 현실 도피 수단이라고 본 거죠. 여기서도 사실 현실 도피 수단을 알려준 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네. 전체적으로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은 현실적 불안에서부터 어떤 초월해 나가라. 종교, 철학, 예술 같은 걸 통해서. 그죠? 뭐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아까 전에 그 기독교 뒷부분에 나왔던 얘기 살짝 나왔었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네. 역시 보통은 거기까지는 안 해봤구나.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까 사실 여러분 우리 패널들이 이렇게 철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철학의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단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 옆에 정말 가서 자기가 이걸 통해서 나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거기서 쾌감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 써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가야 돼. 시간 됐네. 시간 너무 많이 돼가지고. 무섭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오늘 독실이가 알랭 리포터의 불안에 대해서 좀 정리해줬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 불안의 원인 그리고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불안의 원인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게 몇 가지였던 거죠? 한 4가지, 5가지였던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해법은?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오늘 안 했는데 보헤미아 아시죠? 그 떠돌아다니고. 그렇군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보고 사실 유명한 책이라서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토론을 못했네, 그지? 아쉽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짧게 한마디씩 한 다음에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 나는 이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전혀 몰라는 상태에서 들었는데 저는 이제 하이데거를 공부하면서 하이데거는 불안이라는 감정적 상태를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당연한 거야. 불안하지 않은 상태는 비본래적 상태로 내가 짧게 하자면서 어떤 넘어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되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을 꼭 제거해야 되는 감정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안과
맞서 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이제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맞는 같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동감하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나의 불안한 상황을 이렇게 직시하고 조망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그렇게 좋다는 생각 안 해요. 저도 지금 최 사장님 말씀처럼 불안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불안하지 않은 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진실을 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IS 전사들이랑 일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평화로울 거예요, 내면에. 자기 확신에 자기 확신에 차 있죠.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나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괴물 같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내가 불안하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하다고 해야지. 멋지다. 김도인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 그 불안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보통 알랭드 보통이 불안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공통점이 이제 깡생이 말씀해 준 것처럼 시야를 확장시키는 건데 그게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속물근성이나 지금 불안의 원인으로 제시해 주신 거 4가지는 인간의 본성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없애려고 하거나 그게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게 너무 강렬해지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본성적인 건 늘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 훈련을 개개인별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건데 불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확장되어 있는 게 문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고집도 뭐 비교나 속물근성은 본성적인 거니까 그게 있어야지 자기가 생존이 가능해서 발생하는 건데 너무 강하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독실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감동받고 왔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까여가지고 제대로 까지도 왔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소개하기에 좀 너무 부족해갖고 지금 알랭드 보통이 무지하게 까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직접 읽어보시면 되게? 좀 다를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포기하고 순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해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포기하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자면 이거의 반대급은 뭐냐면 죽창을 들고 그냥 쑤셔가지고 뒤집어 엎어라가 되잖아요. 이거의 반대는.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식이 있어야지만 적어도 내가 왜 불안한지를 내면을 알고 그걸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막 출처는 말 안 하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네. 철학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읽으면서 재밌나고 읽었는데 오늘 다시 읽는데 너무 새롭고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역시 지대너비아 좋은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리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 항상 신기한 게 문과적인 그런 맥락의 책들을 저렇게 잘 설명하고 이해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재밌게 잘 들었어요. 진짜? 네. 신기하다. 어쨌든 스스로 자화자찬은 매번 훈훈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좀 토론 좀 해야 되는데 물어뜯고 말하는데 아직 알겠습니다. 세게야 저거. 그러니까 불안하지 말라고. 다음에 마지막 지대북을 김도인이 준비하고 계시죠? 네. 책 정하셨나요? 안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인생은 역시 불안해. 뭐 할지 몰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손엔 가방이 들려져 있어 다른 한 손엔 열쇠들 자꾸만 담으려 하는 마음과 뭐든지 열어보려 해 다가올 나이 뭐 그렇게 두려운지 발걸음은 꽤나 길을 재촉해